6월의 초입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제법 따가워지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서성이며 부산을 떨었어요. 오늘만큼은 제 등짝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마저 달게 느껴지는 날이었지요. 바로 하나뿐인 손주, 선우를 보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미리 재워두었던 갈비가 아주 맛있게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진간장과 설탕, 배와 양파를 넉넉히 갈아 넣고 마늘이며 생강이며 온갖 좋은 것을 다 넣어 만든 제 비법 양념이었어요. 태민이 어렸을 적 이 갈비찜 하나면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워내곤 했는데 그 식성을 손주인 선우가 꼭 빼닮았지 뭡니까? 할머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갈비를 큼직한 냄비에 앉히고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하자 온 집안에 달큼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반찬들을 준비했지요. 시금치는 뿌리 쪽 붉은 부분까지 잘 살려 데쳐내고 집간장과 참기름, 깨소금만 넣어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고사리는 특유의 억센 맛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번 삶아내고 들기름에 달달 볶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선우가 아직 매운 것은 잘 먹지 못하니 멸치볶음도 간장 양념으로 고소하게 볶아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제 정성과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인 혜진이는 이런 토속적인 반찬들을 그리 즐기는 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입이 짧고 까다로웠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해먹느냐, 간편한 밀키트나 반찬 가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는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늘 그런 기색을 내비치곤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목적은 오로지 우리 강아지, 선우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 갈비가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습니다. 혹여나 식을까 싶어 가장 큰 보온 도시락통에 국물까지 넉넉히 담고 완성된 밑반찬들도 크기별로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양손에 든 짐이 제법 묵직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여나 늙고 초라한 할미의 모습이 아들네 집에 번듯한 분위기에 누가 될까 싶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지요. 연한 옥색 바탕에 자잘한 꽃무늬가 들어간 블라우스였습니다. 이걸 입으면 그래도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 그런지 단지 전체가 삐까번쩍하고 깔끔했어요. 제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모습에 괜히 제 행색이 더 초라하게 느껴져 옷깃을 여미게 되더군요. 태민이가 이 좋은 집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보면 대견하고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생긴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념도 잠시 1층 공동 현관 로비폰 앞에서 경비원과 잠시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어요. 방문객 기록을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제가 아들 집에 가는데 그런 것도 해야 하오? 라고 묻자 그는 규정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구나. 아들 집에 가는 길도 일이 순탄치 않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으로 제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적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내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반찬통을 한쪽으로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지요. 딩동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발소리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달칵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왜 예고도 없이 찾아왔나 하는 의아함과 약간의 귀찮음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선우 보러 왔지. 점심은 먹었니? 제가 애써 밝게 웃으며 묻자 혜진이는 살짝 옆으로 비켜서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양손에 들린 묵직한 꾸러미를 보았음에도 제가 들어드릴게요라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요. 선우는 방에서 태블릿 보고 있었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주말인데 당연히 집에 있을 줄 알았지. 우리 강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왔는데 줘야지.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방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선우가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선우는 제 허리를 꼭 껴안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등을 토닥여주며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맛에 자식 키우고 손주 보는구나 싶었지요. 선우야, 할머니가 우리 선우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지. 제 말에 선우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와, 진짜요? 갈비찜. 아이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혜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 밥만 좀 하려무나. 반찬은 내가 다 해왔으니. 혜진이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며 제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반찬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씩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볶음, 고소한 멸치 볶음까지. 하지만 혜진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신데 뭘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나오고 마트 가면 밀키트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해온 음식은 촌스럽고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선우를 보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미 손맛이 제일이지? 우리 선우는 할미 반찬 제일 좋아하잖아. 네, 좋아요. 선우의 해맑은 대답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 얼굴도 굳어졌을지 모릅니다. 혜진이는 더 말하지 않고 밥솥을 확인하더니 밥은 다행히 조금 있네요라고 툭 내뱉듯 말하고는 수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우의 그릇에 갈비찜을 듬뿍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바깥은 햇살이 쨍쨍한 여름 날씨인데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어요. 커튼까지 쳐져 있어 집안은 어둑하고 무엇보다 공기가 무척이나 답답하고 후텁지근했습니다. 금세 선우의 이마와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보였죠. 아이는 덥다는 말도 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집이 왜 이렇게 덥니까? 창문이라도 좀 열지. 제가 말하자 혜진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세먼지 안 좋아서요. 창문 열면 먼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요즘은 방충망 뚫고 들어오는 날벌레도 많아서 웬만하면 안 열어요. 그래도 이렇게 꽉꽉 닫아두면 공기가 탁해서 사람 잡겠다. 선우도 더워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이라도 좀 틀지 그러니? 제 말에 혜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 정도로 덥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조금만 틀어도 관리비 폭탄 맞는 거 아시잖아요. 애는 원래 좀 덥게 커야 면역력도 길러지고 좋은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아이를 앞에 두고 면역력 운운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선우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괜찮아요, 할머니. 저 안 더워요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어른들 눈치 보느라 덥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 손주가 가여워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할미가 우리 선우 더워서 안 되겠네. 저는 거실벽에 걸린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모른 척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삑소리와 함께 에어컨 날개가 스르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선우가 작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온도는 24도로 맞추고 바람 세기는 중간으로 설정했지요. 이 정도면 쾌적하고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온 혜진이가 제 손에 들린 리모컨을 보더니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리모컨을 휙 빼앗아 들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희 집 온도는 알아서 조절할게요. 이러다 선우 감기 들어요. 혜진이는 싸늘하게 말하며 리모컨 버튼을 몇 번 눌렀습니다. 그러자 에어컨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온도가 24도에서 25, 26, 27도로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바람 세기는 취침풍인지 미풍인지 모를 가장 약한 단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던 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한 바람만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다시 후텁지근한 공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가, 이럴 거면 에어컨을 뭐하러 켜놓니? 전기세만 아깝게. 그래도 안 켜는 것보단 낫잖아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써요. 혜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리모컨을 원래 있던 자리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고는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단호하고 무례한 태도에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 온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의견, 제 행동,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손주 하나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면박을 당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거실에서는 희미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에어컨의 무력한 소음만이 답답하게 내려앉은 공기 속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바로 그 무력한 에어컨 소리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어컨은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되어 벽 위에서 희미한 소음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조금 전에 그 후텁지근함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었죠. 혜진이는 보란 듯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태민이는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밥을 꾸역꾸역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풍경의 한가운데서 제 손주 선우만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땀을 닦아내고 있더군요. 아이의 그렁그렁한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세도 며느리의 비위도 다 좋지만 찜통 같은 집안에서 아이를 고생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득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에어컨의 원리.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차가운 공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외기는 필연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게 됩니다. 그 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기계는 과열될 수밖에 없지요. 아들네 집은 신축 아파트라 실외기를 베란다 바깥이 아닌 다용도실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공간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소위 말하는 루버창이 달려 있었고요. 그 창문을 닫아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뜨거운 공기를 내뿜는 난로를 밀폐된 방 안에 켜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옆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와 분리수거함이 놓인 비좁은 공간을 지나 안쪽에 작은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웅 하는 기계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좁아터진 실외기실의 환기창은 단 한 뼘의 틈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실외기 팬은 필사적으로 돌아가며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열기는 오갈 데 없이 좁은 공간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죠. 실외기 윗부분에 손을 대보려다 닿기도 전에 느껴지는 열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러니 집이 더울 수밖에 없지. 쯧쯧. 저는 혀를 차며 환기창의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뻑뻑하게 닫혀있던 창살들이 차례로 각도를 바꾸며 바깥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갇혀있던 뜨거운 공기가 훅 빠져나가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비로소 제 갈 길을 찾아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했죠. 저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두면 최소한의 환기는 되니 저 약해 빠진 에어컨 바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혜진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돌아보자 혜진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봤다는 듯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니? 실외기실 창문 열었다. 이렇게 꽉꽉 닫아놓고 에어컨을 트니 집이 더운 게 아니냐? 이러다 기계 과열돼서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제 차분한 설명에도 혜진이의 표정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다가와 제가 열어놓은 환기창을 다시 닫아버리려 손을 뻗더군요. 아니, 이 창문은 절대 열면 안 되는 문이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아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에어컨을 켰으면 여긴 무조건 열어둬야 하는 곳이야. 이게 상식이라고. 상식이요? 어머니의 그 낡아 빠진 상식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창문을 열어요? 이거 열면 밖에서 먼지 다 들어오고 비 오면 빗물 들이치고 여름엔 벌레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입주 교육 때도 관리사무소에서 다용도실 환기창은 필요할 때 빼고는 닫아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격앙된 모습에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저건 무지에서 비롯된 고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가, 그건 에어컨을 안 켤 때 이야기겠지. 에어컨을 켜는 중이지 않니? 저 뜨거운 열기를 빼주지 않으면 실외기가 고장나거나 심하면 불이 붙는다니까. 뉴스에서도 매년 여름마다 나오는 이야기야. 뉴스는 무슨 뉴스요? 어머니, 지금이 무슨 장작돼서 불 피우던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고작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때 주방 식탁에 앉아있던 태민이가
우물쭈물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그래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환기는 시켜야지. 아들의 소심한 중재에 혜진이의 분노는 오히려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당신 엄마가 지금 우리 집 규칙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이 창문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청소하기는 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멍청하게 이걸 왜 열어요? 왜? 멍청하게. 그 단어가 제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아들 며느리 앞에서 제 평생의 삶과 연륜이 멍청하다는 단어 하나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저는 나지막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시어미한테 멍청하다고 했니? 제 서늘한 목소리에 혜진이는 움찔했지만 이미 터져나온 감정을 주워 담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게서 시선을 피하며 누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래. 내가 멍청한 늙은이라 내 눈에는 이 모든 게 유난으로 보이겠지. 자식 새끼 더울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혹시나 불이라도 날까봐 염려하는 마음도 내게는 그저 멍청한 노인네의 시대착오적인 참견으로밖에 안 보이겠지.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일을 만드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결국 혜진이의 입에서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손주가 있는 곳이지만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며느리와 제 편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무력한 아들이 있는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가주마. 내 말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유난 떤 멍청한 늙은이는 이제 가야지. 저는 뒤돌아 거실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옆에 놓아두었던 제 가방을 들자 혜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 어서 가세요. 답답해서 정말 같이 못 있겠네요. 제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제발 좀 가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태민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미안해. 혜진이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제 등 뒤로 선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차마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제 결심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철컥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저를 멍청하다고 매도하던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와 저를 지켜주지 못한 아들의 무력한 침묵과 저를 붙잡던 손주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복도에 잠시 서서 방금 닫힌 저 문이 단순히 아들네 집의 현관문이 아니라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닫아버린 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현관문은 제 앞에서 어떠한 미동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있던 세상과 지금 제가 서 있는 세상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분리되어 버렸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혹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의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잔뜩 신경 써서 차려입은 옥색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고 정성 들여 매만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늙은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처연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억척스럽게 시장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며 태민이를 키웠던 날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남들 먹는 거, 입는 거 하나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제 허리띠를 졸라매던 세월.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장성하여 번듯한 직장을 잡고 어여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지요. 혜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어려워했고 태민이는 결혼과 동시에 제 아들이기보다 혜진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가정에 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하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스마트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 태민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집에 잘 들어가. 혜진이 대신 내가 사과할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신 사과한다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어 하는 아들의 비겁함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6월의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하고 추웠어요. 창문 하나 열었다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쫓겨난 이 기막힌 상황보다 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혜진이가 제게 막말을 퍼부을 때 태민이가 여보, 그만해.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단 한 번이라도 아내를 제지했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기댔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을까? 자식의 성공과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받은 것은 멍청한 늙은이라는 모욕과 유난 떤다는 핀잔, 그리고 아들의 철저한 외면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깊은 허무가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리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익숙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제 낡은 빌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는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지금은 상처 입은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에 갈비찜을 끓이며 풍겼던 달큼한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 이상 흘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벽에 걸린 태민이의 결혼사진, 선우의 돌사진.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내게 멍청하다고 소리치고 나를 집에서 내쫓은 그들에게 내 남은 시간과 재산을 바칠 수는 없다. 제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이내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이 약간의 재산. 이것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나의 피와 땀, 나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박 여사,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리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고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여인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도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막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고 또렷했어요. 어제의 슬픔과 분노는 차가운 결심 아래로 가라앉아 제 행동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오랫동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제 아들네 집에 갈 때 입었던 옥색 블라우스가 아니었어요. 그 옷은 어제의 치욕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몇 년 전 태민이의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짙은 남색의 단정한 투피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옅게 분을 바르고 입술연지도 꼼꼼히 발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처럼 저 자신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중개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연신 전화기를 붙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잠시 통화를 멈추고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늙은이가 집 시세나 물어보러 왔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르신? 집을 내놓으려고 하오. 제 단호한 말에 중개인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시세부터 정확히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빌라 주소를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으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주시오. 현금 거래가 가능한 확실한 사람으로 알아봐주면 더 좋겠소. 제 말투와 태도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중개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분주하게 검색하더니 제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매물 위탁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태민이를 키워낸 그 집을 처분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태민이 몰래 십시일반 모아왔던 비상금 통장, 남편이 남긴 유산이 들어있는 정기예금, 매달 푼 돈을 쪼개 넣던 적금 통장까지. 창구 직원은 여러 개의 통장을 한 번에 해지하려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자녀분들이랑은 상의가 되신 건가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건 아니시죠?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합니까? 이건 온전히 내 결정이니 어서 처리나 해주시겠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요청대로 모든 예적금을 해지하여 하나의 입출금 계좌로 모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통장에는 제 평생 처음 보는 큰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0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자유의 증표이자 저를 함부로 대했던 이들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은행을 나온 제 마지막 목적지는 서초동의 한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예전에 TV 법률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둔 터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집을 팔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제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제 뜻은 확고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저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제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소송을 거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재산은 전적으로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신 금액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시거나 신탁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내용의 유언장을 공증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은 제 결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와 정식으로 수임 계약을 맺고 앞으로의 모든 법률적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부동산 계약부터 새로운 거처 마련, 재산 관리와 유언장 작성까지.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하고 도와줄 든든한 전문가가 생긴 것이었죠. 사무실을 나서자 회색 비치던 도시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움켜쥔 당당한 주체였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은 제 요청대로 정말 집을 살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약속을 잡더군요. 저는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구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집의 장점을 부풀려 설명하지도 가격을 흥정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담담하게 집 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 낡은 빌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떤 이는 낡고 수리할 곳이 많다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아이들 학교와 가깝다며 마음에 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동안 저는 틈틈이 제 살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집에 쌓여온 세월의 흔적들을 덜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앨범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태민이의 100일 사진,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율동을 하던 모습, 까까머리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앨범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 창고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주방 찬장을 정리할 때는 이가 살짝 나간 찻잔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찻잔이었죠. 그 찻잔을 보니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텐데,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었을 텐데,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 세트를 신문지에 싸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진정한 이별의식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살아가야만 하니까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집을 계약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중개인은 제 예상 밖의 시원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제 조건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으면 좋겠소. 보안이 철저하고 병원이나 시장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우면 더 좋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었으면 하오. 제 마지막 조건에 중개인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베테랑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몇 군데의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강변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크기는 15평 남짓으로 작았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 풍경이 아주 근사했어요. 1층에는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조차 탈 수 없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 내외가 불쑥 찾아오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 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매수인은 첫 아이를 임신한 듯 배가 살짝 부른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아주 오래전 태민이와 혜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 젊음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집을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드디어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후련함과 기대감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송금받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가 담긴 그 동네, 그 집을 향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이제 제게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이 말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낡은 빌라의 잔금을 모두 치르고 새로운 오피스텔의 열쇠를 손에 쥔 날 저는 작은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단추락이 짝이 없었죠. 사계절 옷가지가 담긴 상자 몇 개, 제가 평소 아끼던 책 몇 권,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과 작은 제기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세간 살림이 고작 트럭 한 편을 채우는 것을 보며 인간의 삶이란 것이 결국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민이와 혜진이의 결혼사진, 선우의 성장 앨범 등 과거의 흔적들은 모두 낡은 집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의지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새 오피스텔에 도착해 짐을 푸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붙박이로 설치된 깔끔한 공간은 제가 무언가를 채워 넣을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죠. 옷가지들을 붙박이장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남편의 사진을 작은 협탁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이사는 끝이 났습니다. 텅 빈 듯 하면서도 완벽하게 채워진 그 공간에 홀로 서 있자니 비로소 제가 온전한 저만의 성을 갖게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아플까봐, 누가 배고플까봐, 누가 불편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선잠을 설치던 지난 수십 년의 밤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적막한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다가왔고 창밖을 흐르는 강의 윤슬은 제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에도 짓눌리지 않는 온전한 휴식. 저는 그 밤의 달콤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간 것이었죠. 팜플렛을 뒤적이다 제 눈에 2개의 강좌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예 교실과 아쿠아로빅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잠시 붓글씨를 배우며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떠올랐고 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중 운동이 좋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2 강좌에 모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서예 수업이 있던 날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먹을 가는 행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화선지를 내어주며 쓰고 싶은 글귀가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붓을 들어 4글자를 썼습니다. 일일시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라는 뜻이었죠.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글씨였지만 그 글자를 쓰는 순간 제 마음은 정말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몇몇 사귈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제 인생을 찾는다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수영장은 제게 또 다른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기자 평생 저를 짓누르던 무릎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속에서 팔다리를 흔들다 보면 제가 마치 20살 처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죠. 땀을 흠뻑 흘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수영장을 나설 때면 제 몸과 마음의 묵은 때가 모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함께 저는 제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맘 먹고 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심각한 병은 없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만 고질병이었던 무릎 관절염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기 시작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손주 입맛에 맞춰 달고 짠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담백한 생선, 좋은 단백질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 제철 과일과 요구르트를 갈아 마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정갈한 반찬을 차려 먹었죠. 저녁에는 가볍게 샐러드나 두부를 먹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법을 배우자 제 몸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예 교실을 마치고 돌아와 강변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 하나 때문에 쫓겨나 서러움에 몸을 떨던 그날의 박 여사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제 건강과 행복을 스스로 챙기는 단단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이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 제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지만 저는 제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사건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쓰게 웃음 짓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만의 평화로운 일상이 궤도에 오르던 어느 날 오후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혜진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선우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걸까? 덜컥 겁이나 망설이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혜진이의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혜진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 태연한 안부에 저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목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혜진이는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올해는 김장 안 하세요? 저희 집 김치가 다 떨어져 가는데 마트 김치는 영 맛이 없어서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를 멍청하다며 내쫓고 그 뒤로 사과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연락의 목적이 김치라니.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기심의 극치를 보는 듯했죠. 그들은 저를 독립된 인격체나 시어머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반찬이나 만들어주는 편리한 존재 정도로만 여겨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김장 안 한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왜요? 매년 하셨잖아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 앞으로도 할 생각 없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담가 먹든 맛있는 집을 찾아 사 먹든 알아서 하거라.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 끊는다. 저는 혜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고작 김치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저는 그들의 뻔뻔함과 이기심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에는 태민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제가 서예 교실에 가느라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한 사이 아들은 애가 탔던 모양입니다. 곧이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늘 엄마 집에 갔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더라.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문자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제 표정은 무감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아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답장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놀라고 당황하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밤거리를 헤맬 때 저 역시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고립감과 절망감을 그들도 아주 조금은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태민이는 거의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왔고, 엄마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어디에 있는지 말만 해줘 같은 애원 섞인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스마트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창밖의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다. 내 평화를 깨뜨릴 권리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그렇게 며칠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오롯이 살아냈습니다. 수영장에 가고 서예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존재를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에서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자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었고 저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 침묵의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전의 고요함이자 제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고 간 것은 분노의 여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듯한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지요. 저는 그 평온 속에서 저만의 일상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새로 산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얼마 전 도서관에서 빌려온 박경리 작가의 소설을 읽고 있었죠.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고 창밖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릴 뿐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삐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현관 인터콤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일상에 불쑥 끼어드는 모든 소음이 반갑지 않았지만 혹여나 주민센터 친구일까 싶어 응답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아들 태민이, 그리고 그 옆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파들파들 떨고 있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과 제가 다녔던 은행 등을 끈질기게 수소문해 제 새로운 거처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제 평화로운 성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 섞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판의 시간이 온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면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 옳았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담담하고도 차분한 얼굴로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저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는 좁은 오피스텔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제 집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낯설고 생각보다 훨씬 작고 한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도 넉넉했던 옛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모든 것이 짜여 있는 그 공간.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가 정말로 혼자 살 작정을 하셨구나 하는 충격과 현실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의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연락 안 돼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런데 겨우 찾았더니 집을 파셨다니요. 이게 저희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가해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걱정이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지만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고 조용히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선 앉아서 이야기들 하거라. 남의 집 현관에 서서 소리부터 지르는 건 예의가 아니지. 하지만 혜진이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버티고 서서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앉아서 할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님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집이고 태민 씨가 태어나고 자란 역사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처분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혜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파는데 너희 허락이라도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니? 당연히 허락은 아니더라도 상의는 하셨어야죠.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어찌나 우습고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내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나를 멍청하다고 소리치며 내 집에서 짐짝처럼 내쫓을 때도 우리가 가족이었던가? 태민이 내가 내 어미가 며느리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쫓겨나는 그 순간을 보고만 있을 때도 우리가 가족이었니? 가족이라는 좋은 말을 너희 편할 때만 갖다 붙이지 마라. 제 서늘한 일침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민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혜진이는 분한 듯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집에서는 고작 창문 하나 열었다고 그 난리를 치며 나를 쫓아내더니 내 집을 내가 판 것에는 그리도 할 말이 많은 모양이구나. 참으로 이상하고도 이기적인 이치다. 그러자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던 태민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한 걸음 다가서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도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선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울어요. 그러니 제발 화 좀 푸세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랑 연을 끊으려고 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엄마. 연을 끊자고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지. 저는 태민이의 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너희의 세상에서 밀어냈고 나는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연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찾으려는 것이다.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너희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막는 것이냐. 제 단호한 말에 혜진이는 더 이상 논리로는 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녀의 말에는 감정과 본심이 노골적으로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 집이 그냥 집이에요? 저희는 당연히 그 집을 물려받아서 나중에 선우한테도 물려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순리잖아요. 태민 씨 월급 뻔한데 저희가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란 걸 다 세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대로 팔아버리시면 저희 계획은 뭐가 돼요? 드디어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시커먼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의 추억이나 가족의 역사 따위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자 공짜로 얻게 될 상속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며 창밖에 햇살을 등지고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재산은 온전히 내 것이다.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 단 한 푼도 없다. 그 집 한 돈으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평화롭게 살 생각이다. 너희가 전기세 아깝다고 벌벌 떨 때 나는 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사 먹고 그동안 돈 아까워 못 가봤던 남해 바닷가에도 가고 금강산 구경도 갈 생각이야. 그것이 내가 평생 고생한 나 자신에게 주는 상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계획을 말했지? 그날 너희가 나를 내쫓았을 때 너희는 늙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너희의 안락한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함께 내쫓은 것이다. 그 빚은 이제 너희가 평생에 걸쳐 너희 힘으로 갚으며 살아가거라. 저는 턱짓으로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보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혜진이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태민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와 혜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는 애처로운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 제 마지막 말은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갑고 단단한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태민이는 넋이 나간 혜진이의 팔을 붙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힘없는 뒷모습을 보며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 도어락 앞으로 다가가 덮개를 열었습니다. 삐빅.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성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완벽한 단절이자 완전한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집을 폭풍처럼 휩쓸고 간 후 제 삶에는 기묘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 바깥 세상의 소란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남김없이 쏟아내고 관계의 문을 제 손으로 굳게 닫아버리고 나니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마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원망을 품든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영역에 속한 일이 되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섬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8월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막역해진 동네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주민센터서의 교실에서 만나 마음이 통한 순자 씨, 그리고 아쿠아로빅에서 파트너로 운동하며 친해진 미경 씨와 함께였죠. 저희는 동네 상가에 새로 생긴 깔끔한 칼국수 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뜨끈한 바지락 칼국수와 갓 담근 겉절이,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은 조합이었습니다. 언니, 붓글씨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이야. 어쩜 그렇게 힘이 넘치는지 몰라. 쾌활하고 목소리 큰 순자 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칭찬에 후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죠.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순자 씨야말로 수영 실력이 아주 선수급이더구먼. 물 만난 고기라는 게 순자 씨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제 말에 미경 씨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순자 언니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보고 있으면 저까지 힘이 난다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자식들이 다 장성하여 품을 떠난 뒤 찾아온 적적함을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므로써 건강하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아내이자 엄마가 아닌 박여사, 김순자, 이미경이라는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은 자제분들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딸네 집과 크게 다투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며 속상해했던 터라 저희의 사정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순자 씨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했어. 지들 바쁘면 몇 달이고 연락 한 통 없는 걸. 그래도 예전엔 서운했는데 이젠 그러려니 해.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뭐하러 자식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 안 그래, 여사님? 순자 씨가 동의를 구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막걸리 잔을 비웠습니다. 맞아. 지들 인생은 지들이 사는 거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태민이와 혜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 인생에서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즐거운 대화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흘낏 본 순자 씨는 아이고, 우리 딸이네. 이 시간에 웬일이람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엄마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지. 왜? 순자 씨는 잠시 딸의 이야기를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뭐, 불이 났다고? 어디? 어머, 웬일이니? 그래, 알았다. 너도 조심하고. 전화를 끄는 순자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 씨? 딸한테 무슨 일 있대? 미경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순자 씨는 제 쪽을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우리 딸은 아니고 딸애가 지금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강 건너 동네에 갔는데 글쎄 아파트에 불이 엄청 크게 났다고 하네. 연기가 하늘을 다 덮었대. 강 건너 동네. 그 평범한 말이 제 귓가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강을 건너면 태민이네 집이 있는 동네와 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아파트가 어디 한두 개이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어디 태민이 뿐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탈이야. 부디 인명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수저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잠깐만요. 언니 하더니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또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언니, 혹시 여기 언니 아드님 사시는 아파트 아니에요? 순자 씨가 경악한 얼굴로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시선으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자 씨의 딸이 보낸 것이 분명한 짧은 동영상 클립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파트의 한 지점에서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창문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고 그 위로는 짐승의 주둥이처럼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멀리서 찍어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의 독특한 외벽 디자인과 구조는 제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하며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여사님, 괜찮아요? 미경 씨가 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며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는 것 같네. 우리 아들 집이 저 아파트인데. 어떻게? 빨리 전화 한번 해보세요. 순자 씨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차마 태민이의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내리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니, 전화는 나중에 하고 일단 뉴스를 좀 봐야겠어. 언니 딸애가 지금 인터넷 방송 라이브 링크를 보내줬어요. 이거 보세요. 순자 씨가 다시 스마트폰을 조작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방송사 기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화재가 난 아파트 건물을 비추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속보 자막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속보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서 큰불 주민 긴급 대피. 18층. 태민이네 집이 정확히 18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칼국수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한꺼번에 저를 덮쳐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나 먼저 일어나야겠네.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언니.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너희는 마저 먹고 들어가. 저는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의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끈적한 밤 공기가 폐부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몇 달 전 그날의 풍경만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멍청하게 이걸 왜 열어요, 왜?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던 혜진이의 얼굴.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하던 태민이의 무력한 눈빛.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라는 내 마지막 경고를 비웃던 혜진이의 조롱. 그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하나의 끔찍한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네 글자가 심장 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가 TV부터 켰습니다. 마침 저녁 9시 종합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고 첫 소식으로 바로 그 아파트 화재 현장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촬영한 듯한 화면은 처참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거대한 불쏘시개가 된 듯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뿜어내는 물줄기는 거대한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흩어지는 듯 보였죠. 현장에 나간 기자가 방독면을 쓴 채 다급하게 리포트를 이어갔습니다. 불은 18층의 한 세대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위층과 아래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직후 경보가 울려 대부분의 주민은 대피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었습니까? 기자가 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최초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불길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다용도실 쪽에서 시작되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소방 관계자와의 짧은 인터뷰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에는 실외기실의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화재가 시작된 세대의 실외기실 환기창, 즉 루버창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실외기가 장시간 가동될 경우 열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는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고가 제 상식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3자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낡아빠진 지식이라며 저를 무시하고 멍청이 취급했던 며느리의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집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통쾌함이나 안도감 같은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제자리로 굴러가는 것을 목격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엄숙한 기분만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화면 하단의 자막에는 현재까지 인명피해 보고 없음이라는 문구가 다행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아주 잠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TV를 끄자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대로 언제든 열 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거실로 밀려들어와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강과 그 위를 수놓은 도시의 불빛은 TV 속의 지옥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그 창문.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창문을 닫아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역설적이게도 그들과의 문을 닫음으로써 비로소 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제가 깨달은 유일하고도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화재가 있은 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제 일상을 묵묵히 이어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창을 활짝 열어 밤사이 고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차려 먹은 뒤 주민센터로 향했죠. 서예 교실에 가서는 벼루에 먹을 갈며 흩어지는 마음을 다잡았고 수영장에 가서는 물살을 가르며 머릿속에 복잡한 상념들을 씻어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저는
애써 그날 밤 TV에서 보았던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외면한다고 해서 그 일이 제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연일 그 아파트 화재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무리한 에어컨 가동이 부른 참사, 다친 실외기실 환기창, 예고된 인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한 기사에는 익명의 이웃 주민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집은 평소에도 환기창을 늘 닫아두고 에어컨을 켜는 것 같아 불안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번 공지를 했는데도 무시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제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해주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을 확인하는 씁쓸한 과정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곧 저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였죠. 보험금을 수령하고 화재 현장을 수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당장 머물 곳도 입을 옷도 변변치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친정이 있는 혜진이라도 그 으름과 화재의 흔적을 온몸에 두른 채 제 딸과 사위, 손주를 데리고 선뜻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기댈 곳, 마지막으로 손을 벌릴 곳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불안에 떨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며 기다렸습니다. 행여나 그들의 처참한 행색을 보고 마음이 약해질까봐 저는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을 복기했습니다. 멍청하다고 소리치던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 저를 외면하던 아들의 비겁한 침묵, 쫓겨나던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던 그들의 냉혹한 말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동정심 따위가 제 단단한 결심을 무너뜨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인터콤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태민이와 차마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혜진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늘 꼿꼿하던 자세는 구부정하게 무너져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구호 물품으로 보이는 낡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한때 도끼로 가득 차 있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 바닥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닦아놓은 강화마루 위에 그들의 절망이 먼지처럼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태민이가 먼저 흐느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박을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태민이가 아닌 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혜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처절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전부 옳았어요. 제가 어리석고 오만하고 못돼서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혜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제가 알던 그 꼿꼿하고 도도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살림도 다 타버리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희는 괜찮지만 선우는 어떡해요, 네. 선우를 봐서라도 제발 저희 좀 거두어 주세요, 어머니. 결국 손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저는 알았죠. 혜진이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제 앞으로 기어오려 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저는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저를 그토록 증오했던 며느리가 제 발치에 엎드려 애원하는 이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은 나올 테고 화재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도 마련될 것이다. 당분간은 혜진이 너희 친정에 가 있거라. 내 부모님이 설마 딸과 사위, 손주를 내치기야 하겠느냐.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죠. 제 말에 혜진이는 더욱 서럽게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면목으로 친정에 가요. 그리고 임시 거처라는 게 어디 사람이 살만한 곳이겠어요. 제발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여기서 잠시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죽은 듯이 지낼게요. 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 약하게 돌아가던 에어컨, 그리고 제게 쏟아지던 경멸의 말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톨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혜진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가여워 보이기보다는 추해 보였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소파에 앉거라. 바닥은 차갑다. 제 말에 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태민이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죠.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느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니 문득 그날이 생각나는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너는 나에게 말했지. 아주 차갑고도 매정한 목소리로.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선하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에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혜진이가 제게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답답해서 정말 같이 못 있겠네요. 제발 좀 가세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문장에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기억나니? 너가 나를, 네 시어미를, 네 아들의 할미를 내쫓으며 했던 말이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모멸감을 잊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그건 제가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하는 사과는 필요 없다. 저는 혜진이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돌려주마. 저는 소파에 굳어있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너희를 보니 참 답답하구나. 그러니 제발 좀 가주렴. 그것은 제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엄마하고 저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린 문 밖을 가리킬 뿐이었죠. 그들이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제게 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들에게 한치의 온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대가였습니다.